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라도 안 들리시면은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세미나 때 저희가 주로 다루는 주제가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상속 계획이란 무엇인가, 그러시고 상속에 관련된 세법, 그리고 유산 상속 계획 시 유의할 사항, 그리고 여기 박하연 변호사님께서 다뤄주실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한국 거주. 저희가 최근에 네 번째를 애드를 했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제 저희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시면서 한국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관련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짚어보고 한국 거주를 결정하고 싶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박하연 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자, 리빙 트러스란 무엇인가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리보커블 트러스하고 이 리보커블 트러스가 나옵니다. 리보커블 트러스란 말 그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트러스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어머님도 아마 리보커블 트러스를 만드셨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가 어멘먼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리보커블 트러스 여기 빨간 줄로 저희가 IR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들었으면은 본인이 원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리빙 트러스를 보는데 상속법원을 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리빙 트러스 세미나를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리빙 트러스를 하시려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가 있냐? 저희가 한국하고 너무 다른 상속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호적초본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실 송영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실 건데요. 상속 등기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출생신고서는 있으나 두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두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대조해 보지 않고서는 두 자녀가 한 부모 밑에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속법원을 가게 됩니다. 왜냐?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남겨줬는가도 좋은데 누구에게 남겨줘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가 무엇을 넣냐면요. 비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부부가 결혼을 하신 분들이 저희 트러스를 만들러 오시면 주로 트러스를 하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셨을 때 트러스를 만들면서 우리 둘은 혼인관계이고 우리 둘 사이에는 자녀가 이렇게 있고 우리 자녀들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죠. 결국 나라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일종의 하나 더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위임장과 유언장의 혼합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빙 트러스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재산을 관리해줄 누군가를 지정할 수 있는 회사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유언장은 아까 저희가 상속법원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상속자에게 상속해 주세요라는 하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리빙 트러스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양도소득세 혜택. 여기서 정말 빨간 줄 그으셔야 돼요. 특히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텐더럴 익스체인지를 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텐더럴 익스체인지가 뭡니까? 제가 A라는 부동산을 구매를 했고 그 A라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대비를 해서 A라는 부동산을 판매한 대금을 B라는 부동산에다가 그대로 넣음으로써 판매 자금으로 넣음으로써 A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내야 될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뒤로 미루는 거죠. 저희 고객분 중에 최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떠셨냐면요. 어떤 아버님이 오셨는데 나 텐더럴 익스체인지를 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상속 주자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낼까봐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제가 팔고 나서 세금을 낼 걸 그랬어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리빙 트러스트가 특히 상속으로 재산을 남겨놓으면은 양도소득세를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면요. 미국에서는 스텝업 앤 베이시스, 그러니까 베이시스 세금을 스텝업 해준다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언제만 생기냐? 상속을 기점으로 생깁니다. 제가 20만 불짜리 부동산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제가 100만 불에 팝니다. 저의 양도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 산수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자, 80만 불입니다. 그런데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20만 불에 샀던 부동산을 100만 불이었을 때 제 아들에게 넘겨주면은 저희 아들의 세금 기준은 제가 샀던 20만 불이 아니고 fair market value,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의 밸류로 아이가 양도소득세의 세금 기준이 스텝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더럴 익스체인지를 해온 부동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상속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때까지 끌고 오셨던 양도소득세를 자녀분이 내지 않고 편하게 부동산을 판매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똑같은 말씀을 이제 저희를 찾아온 고객분한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더 이상 그 양도소득세 폭탄을 남기지 않으니 마음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상속으로 남기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까지요?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때 fair market value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켓 밸류하고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좀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의 차익이 납니다. 지금 여쭤보신 분께서는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양도소득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리빙 트러스트를 제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트러스트의 기본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회사는 주인이 있을 거고요. 관리를 누군가가 해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트러스트 중에서 종류가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있고 이리보커블 트러스트가 있는 걸 보셨죠?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들면은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러스토어, 트러스티,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주인, 관리자, 수혜자가 바로 살아생전의 접니다. 제가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자녀에게 지금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가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상속으로 받는 것이 바로 리보커블 트러스트입니다. 반대로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제가 굳이 제 재산을 넣으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왜 바꿀 수 없는 걸로 만들겠습니까? 주로 제가 컨트롤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증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가는 자녀가 그걸 팔지도 모르니 제가 원하는 조건을 달면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준 재산을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증여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주인은 저나 관리자는 제가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제가 증여를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대상을 제3자, 자녀라든지 아니면 아예 관리회사라든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게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하고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본인이 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바꾸시기가 힘든 점이 굉장히 많겠죠. 자, 상속법원은 여기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리빙 트러스를 안 해놓으면은 상속법원을 거쳐서 재산을 자녀들이 받아오기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라는 걸 아실 건데, 제가 대부분 프랙티스를 많이 하고 있는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거의 2년에서 3년이 걸쳐야지만 포베이 케이스가 끝납니다. 팬데믹 때는 거의 모든 법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정말 3, 4년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 상속법원을 하다 보면은 종종 원치 않은 이에게 평상시에 원치 않았던 이에게 재산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은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는 목적은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잘된 상속 플랜은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는 변호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만 듣지 않고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다음에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상속 소송으로부터 그 집안이 겪을 불화에 대한 변수를 막아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내가 남긴 재산,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다 자녀 교육 열정이라든지 앞을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재산이 제2세대로 넘겨간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자, 리빙 트러스트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패키지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위임장, 유언장, 의료사전 지시서, 의료기록 열람권, 보호자 지정 등 서류는 많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젊은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도와드리게 되는 계기도 생기는데 보호자 지정 무시 못합니다. 왜냐? 혹여라도 부모가 막내 아이가 18세가 되지 못했을 때 사망할 경우 누가 이 아이를 대신 키워줄 것인가? 부모가 미리 설정해놔야겠죠. 그죠? 그리고 3번, 4번 이것 때문에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혹여라도 아픈데 내 아이들이 나를 너무 오랫동안 살려놓는 건 아닌가? 내가 원치 않는 의료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죠.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1번하고 2번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유언장하고 위임장의 역할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의료기록 열람권하고 의료사전 지시서는 1, 2번은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하면은 3, 4번은 의료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장치입니다. 상속계획 시 교류해야 될 사항은 정말 많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실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자, 저는 고객분들을 봤었을 때, 특히 부부를 봤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3가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3가지 단계,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가 끝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3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설립이겠죠? 두 번째는 언제냐?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상에 안 계셨을 때를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 찾으신 분들 뭐라고 하시냐? 3번째에 훨씬 더 신경을 쓰십니다. 혹이 우리 둘이가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에 없게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상속법원에 가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오시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은 언제냐? 2번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라는 거죠. 왜냐? 그때부터 저희가 재산에 대한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해놔야지 3번 때 원하는 분에게 재산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계신 이제 저희가 성비로 따졌을 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장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들이 혼자 남으시고 재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재혼한 가정에서 불거지는 법적인 문제도 저희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셨을 때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3번에서 상속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고 무사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일 수가 있지만은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속소송은 결국 단어 하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잘 짚어간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상속 플랜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수혜자가 상속 받았을 때 혹시 이 아이가 갖고 나서 이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실 부분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짚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상속 집행자, 트러스티, 관리자의 저희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트러스티라고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밑에 보시는 5번의 successor trustee는 저의 사후, 저의 재산을 관리를 해줄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본인 파켓으로만 모든 재산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재산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사람,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별로 내지 않고도 재산을 잘 전달해줄 사람을 Successor Trustee로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AB Trust는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2번 사항을 이제 저희가 되짚어 보기 위해서 예로 드는 사항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부부를 뵀었을 때, 자, 두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쭤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게 되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남은 배우자가 다 제 몫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 제도이기 때문에 남편이 50, 아내가 50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보다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제 몫 50을 남편이 50에 얹어서 100으로 그러니까 제 몫 50을 남편에게 흡수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저희 남편이 평상시에 그렇게 부르짖는 금발 미녀가 하필 제 사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준 50을 그대로 가져가서 저희 남편이 100을 그분에게 그대로 전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저희 아이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치 아니면 재산이 많은 분들을 위한 장치가 주로 AB 트러스트입니다. 이미 트러스트를 갖고 계시는 예전에 설립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용도를 이 트러스트 타입으로 갖고 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셨을 때 살아계신 분 목, 돌아가신 분 몫에 대해 굳이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할까요? 살아계신 분 몫은 그대로 리보커버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돌아가신 분 몫은 이 리보커버 트러스트, 바꿀 수 없는 트러스트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돌아가신 분의 몫에 대한 것을 제재를 하기 위한 거죠.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저희가 AB 트러스트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저희 남편분 몫은 50으로 가서 서바이벌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 몫 5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리보커버 트러스트인 여기 바이패스 트러스트, 디시던 트러스트로 넣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희 남편은 살아생전에 두 개의 트러스트에선 다 인컴을 받습니다. 문제 없이 수입은 다 챙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B 트러스트에서 저희 남편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거를 제 아이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굳이 제 몫으로 이렇게 따로 떼놨는데 본인이 다 쓰면은 제 아이가 진짜 받아갈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 트러스트에서는 남편이 원금을 받아가게 하나 B 트러스트에서는 남편이 원금을 못 쓰도록 저희가 막아놓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죄송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좀 예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굳이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A, B 양쪽에 들어간 모든 재산이 결국 자녀에게 감으로써 세 번째 스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라는 것은 제가 증여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증여가 뭐냐? 생명보험입니다. 그거 왜일까요? 생명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소득세는 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제 아들이 제 사후에 그걸 데스 베네핏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세가 붙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속세는 붙습니다. 상속세는 붙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밀리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제가 제 아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려고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어놓고 그대로 제 이름으로 갖고 있었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 재산은 10 million 플러스 데스 베네핏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제가 증여줄수록 적어도 그 라이프 인슈런스만큼은 그 생명보험만큼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게끔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넣는다라는 거죠. 주로 이일보코보 트러스트를 통해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자녀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혹여 자녀가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위험한 사업을 해서 뭐 채권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법적인 의무로부터 아니면 법적인 문제로부터 자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더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받아가게 하기 전까지 그 모든 요소가 없고 그 다음에 자녀가 받아가게 되니 훨씬 더 프로텍션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상속세 관련 세금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프텍스 리턴, 기프텍스가 있고요. 증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이세이 텍스가 있습니다. 증여는 제가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었을 때 생기는 세금이고요. 상속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남길 때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개인당 1292만 불, 거의 라운드업 하게 되게 되면은 13 million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제가 프랙티스 한 몇십 년이라고 안 되겠네요. 10몇 년 동안 봤었을 때 거의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지금 처음 보는 숫자라는 거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냐? 2025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잘못하게 되면은 500만 불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그때 면책처럼 돌아갈 수가 있으니 세금에 대한 플랜을 잘 해놓으셔야지 자녀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상속세를 적게 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세금을 마련해 놓으셔야지만 자녀들이 그 세금을 감당할 수가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무언가를 주면서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annual exclus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제가 1년마다 선물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내 자녀에게 17,000불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2023년도는 17,000불인데 제가 여기 10명을 들어놓고 17,000불씩 드린다. 그럼 17만 불을 드리지만은 받으시는 분도 증여세 안 내시고 주는 저도 증여세를 안 냅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오히려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17,000불은 17,000불 미만만 한 개인에게 줬었을 때는 전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실수록 많은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갈 수가 있겠죠. 제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붙잡다가 제가 10명을 해가지고 이걸 10년을 하면은
1.7 밀리언이 세금 걱정 없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엄청난 세금 혜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꼭 17,000불 책을 끊어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3,000불, 4,000불, 10,000불을 하시더라도 1년에 17,000불이기 때문에 올해 17,000불 증여 안 했다고 내년에 얹어서 34,000불 한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간성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17,000불을 꼭 쓰시라는 거죠. gift tax 면책은 이건 뭐냐면은 반대로 이건 연간이었으면 이건 평생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금액하고 조금 비슷하죠. 4.92 million.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평생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결국 통합세액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기프트로 12.92 million을 주거나 아니면은 사후에도 또 기프트 12.92 million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증여로든 상속으로든 꼭 요만큼만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살아생전에 아이에게 5 million을 증여를 했었으면은 제 사후 제 아들이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7.92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제액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시기적절하신지 더더욱 아시겠죠? 2025년도 12월 31일이면은 크게 변화가 없는 이상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부부 사이에서의 이제 증여세는 저희가 면제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시민권자일 때만 혜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상속세가 왜 무서우냐? 망자의 사망 후 9개월 이에 내야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9개월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충분한 기간이 있는가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보세요 지금. 저는 2023년도가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5월이 그렇게 눈앞에 빨리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이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분이 떠나셨을 때 자녀들이 9개월 이내에 세금을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 없으면 거의 돈을 낼 수 없는 지경으로도 이른다라는 거죠. 그때 하는 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헐값에 처분을 합니다. 그나마 셀러스 마켓이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잘 팔 수가 있는데 하필 부모님이 바이어스 마켓 때 돌아가시면은 리퀴드 애셋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갖고 있었던 땅이 노른자 땅이면은 그나마 헐값이라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지만은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empty lot이다. 팔아도 돈이 될 수가 없는 뿐더러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 상속세에 대한 것을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저희가 생명보험이고요. 왜냐? 제가 살아생전에 되도록이면은 생명보험은 증여를 해야지만 자녀가 상속세를 안 내는데 그럼 생명보험금 납부는 누가 하나요?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증여 면제 그 17,000불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녀 드리고 부부 둘이다, 그죠? 그럼 한 사람당 34,000불이 되는 거니까 부부가 합치셔서 68,000불까지는 세금 걱정 없이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프로텍션을 더 올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걸어서 자녀가 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며 상속세를 낼 수 있게끔 유동성 자금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파워풀한 툴입니다. 저희가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걸 기본적으로 안 도와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증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상속세를 적게 내게끔 도와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속세 관련 지침 좀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트러스는 어디 가서 파일링하는 서류인가요? 하시거든요. 트러스는 파일링하지 않습니다. 고객분하고 변호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 트러스는 결국 자녀가 부모님 사후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리빙 트러스의 존재를 어디 가서 그때 아버님 어머님을 도와드렸던 변호사를 찾지 못하면은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를 만드셨던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내 트러스트를 내 사후 내 자녀가 잘 찾을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다 알려주실 수가 있고 뭐 내용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집 서재에 있으니 아니면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은 내 사후에는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트러스트를 가르쳐 다오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인파 러그룹의 코-카운슬로 법률 고문으로 있는 박하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객층이 상당히 다양해요. 지금 계신 분들도 보니까 젊으신 분들부터 또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하신 것 같은데 저희 고객층도 예전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리빙트러스트 준비하러 오셨는데 요즘은 굉장히 젊으신 부부들 아니면 젊으신데 싱글로 계시는 분들도 본인의 재산을 사후에 처리할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고객층은 뭐 저페니즈부터 차이니즈 아니면 심지어 주이시 분들 아니면 캐나다 분들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가 한국어를 가능한 한국 러펌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많이 요즘 가장 많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는 분들 또는 이주 국적자분들 또는 거꾸로 한국에서 자산가 문제인데 자녀 유학이나 또는 여기에 한국 상속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산을 옮기는 목적으로 오시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한인파 러그룹에서는 한국 브랜치를 올 여름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제가 한국 브랜치를 맡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일주 중에서 항상 가장 많이 이슈가 있는 걸 한번 가져왔어요. 잘 보이시죠? 보시면 김영희 씨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예요. 한국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미국에 부동산이 3개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 한국에 장기 거주 후 김영희 씨가 사망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 3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 있으세요? 한국 국세청 how dare 절대 안 된다. 있으시나요?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할 것 같다 있어요?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선물을 못 준비해서 선물을 못 드리겠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한국 정부가 절대 나한테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의 기준은 시민권자냐 아니냐의 국적이 아니라 한국 거주자로 취급이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도 될까요? 전체 먼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혹시 모자랄까봐요. 먼저 말씀 좀 지금 받을게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그래서 저희 둘로 크게 구별합니다. 저희 이 기준에서 상속세와 한국 정부의 상속세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한국 거주자, 두 번째는 한국 비거주자입니다. 한국에 뭐 자주 나가지도 않고 한국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럼 당연히 한국 비거주자가 되실 거고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 정부에 한국에 있는 재산만 즉 한국에 아까 아파트 한 채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되겠죠. 그럼 당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손을 뻗쳐서 상속세 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But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 인정해 버리면 누가요? 한국 정부 국세청이 인정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한국에 있는 재산 외에도 모든 해외 재산 저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할게요. 미국에 있는 재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부동산 3개에 대해서 한국 상속세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떨 때 한국 거주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당연히 영주권을 포기하고 여기민을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한국 거주자로 택하고 가셨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고도 내 선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국 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한국 소득세 그 법령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는, 즉 국세청에서 간주하는 상황은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즉 전입신고를 한 날이 되겠죠. 또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가 있는 곳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세 번째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날일까요?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가 있는 것을 보는 사유가 있는 날.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더 거기서 정의하는 바는 뭐냐면 당장 183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183일이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질 때, 또는 거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 및 자산 상태에 비춰봤을 때 183일 이상 국내, 다시 말해 한국에 거주할 것을 인정하는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코비드 때 항암 치료를 받으시려고, 아무래도 한국이 그때 좀 안전한 때가 있었잖아요. 가셨다가 치료 중에 계속 못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8개월 넘게 있으셨다가 183일 넘긴 거죠. 그래서 한국 거주자로 인정돼서 한국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이걸 모르신 분들은, 시민권자분들이 한국 여행 가시거나 뭐 동생이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시고 하신다고 하셨을 때 꼭 말씀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알람 꼭 하시고 6개월, 여유있게 4, 5개월 안에 좀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미국에 자산이 많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한국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시겠지만 한국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는 걸 선택하시고 가시겠죠. 근데 저희가 권해드리는 바는 그럴 경우에도 한국에 가실 수는 있지만 만약 양도소득세가 혜택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면 그건 비교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럴 때는 차라리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시고 현금으로 살아계실 때 가져오시는 게 더 편하시니까 그걸 권해드리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크다, 나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일정 기간 동안요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중 국적자로서 한국에 있는 게 맞다고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 여기 있는 재산을 증여를 하시고 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증여라는 거는 자녀들에게 증여로 미리 여기 있는 재산 처리하시는 거죠. 증여의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자녀에게 정말 바로 증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트러스트를 통해서 증여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무슨 트러스트였는지 아실까요? 리버커블일까요? 일리버커블 트러스트일까요? 일리버커블, 잘 들으셨네요. 박 변호사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일리버커블 트러스트, 다시 말해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서 조건을 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하고 가시는 거, 또는 아예 자녀분들에게 바이셀러에서 매각을 하시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고 가시는 세 가지를 모두 권해드립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저희 회사에서는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한국에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상속받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관리나 처분이나 또는 새로운 투자를 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한국에 있는 크리스티 웨어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고 자녀분도 계시는데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근데 자녀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어를 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국의 자산도 빨리 팔아야, 빨리 처분해야, 또 관리할 사람 필요하거나 아니면 처분할 사람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가 상속세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현금이 필요할, 유동 자산이 필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고 다시 박 변호사님과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국에서 재산을 Can you 팔고 repeat the 미국에 question? 네? Repeat the question.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사모님께서 뭐라고 여쭤보셨냐면은요,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재산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재산을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팔고 미국으로 갖고 왔었을 때 그러면 결국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냐고 여쭤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출처는 한국에서 갖고 왔을지라도 미국에서 갖고 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대로 그 차트의 면적을 넘어갔었을 때는 당연히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매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중 과세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현금화 하신 다음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상속세가 붙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183일이라는 건 1년에 183일을 말씀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뭐 30일 있었다가 그다음 60일 해서 총 합계를 하는 거고요. 그 기분 해에 돌아가셨을 때 사망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요. 여기 계신 송영우 변호사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여기 이제 저희 사무실 식구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접니다. 한국 가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파트너 프로베이트하고 상속 소송을 맡고 있는 저희 임만영 한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제가 잘 저희 설명해 주셨던 저희 박한재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크리스티 파크 대표님 여기 일어나주시죠. 네네. 크리스티 리얼트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요즘 제가 저도 처음 들은 단어긴 한데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신흥 강자로 저희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용을 빼서 마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그만큼 곽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공항의 접근성, 그리고 학군이 좋고 유수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개런티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스티박 대표님께서는 주로 마포구 쪽을 굉장히 활용히 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머님 때부터 계속 해오셨던 비즈니스인데 크리스티박 대표님께서 물려받으시면서 이제 새 얼굴이 대표가 되시면서 훨씬 더 저희가 젊은 피가 저희가 들어오시게 됐다라는 거죠. 젊은 피의 감각으로 고객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인포메이션이 여기 있으니까 찍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요. 여기에다가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데이트 필요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긴 하는데 신문에서 다 보지 못했던 상속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성에 대한 매물 자료도 그때그때마다 크리스티박 대표님께서 보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못 해드리고 지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왔었냐? 아내분께서 계좌를 만드시면서 수혜자 설정을 남편하고 남동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에는 본인 사망 시 남편만 받게끔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대립이 생기죠. 계좌와 그리고 유언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셨을 때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이다. 그러면 제가 사망 시 제 몫에 대해서는 누가 받게 될까요?가 질문이셨단 말이에요. 은행 계좌는 주로 계좌에 설정한 수혜자 설정이 우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요원으로 남겼을지라도 계좌 자체는 결국 금융 기관과 본인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날 사후에 내가 원하는 상속자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상속 소송의 근거를 남깁니다. 왜냐? 금융기관은 어쩔 수 없이 고객과의 약속 때문에 배우자하고 남동생에게 절반을 줘야 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왜 내가 전체를 받지 못하고 이미 와이프는 그러니까 배우자는 본인에게 다 준다라고 분명히 이혼을 남겼는데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남편하고 남동생이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남편분들은 귀 막으셔야 합니다. 그럼 아내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좌 설정을 한 것을 남편분에게 알리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남동생에게만 얘기하시고 누나가 세상을 떠나면은 꼭 돈 찾으러 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기풀 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밥이 여러 사람한테 다시 큰 박수 한번 주세요.